안녕하세요. 동네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정말 평범한 60대 아저씨입니다. 사람에게 살면서 딱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죠. 인생이 바뀔 만한 기회가 말입니다. 사실 그런 건 늘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직접 겪어보고 나니 이렇게 사람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구나 싶더군요. 꼭 복권에 당첨되고 많은 돈이 생기는 것만이 인생의 기회가 아니더라고요. 내 주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것 역시 인생을 바꾸는 기회였어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털어놔 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아내와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어요. 아내는 제 첫 직장에서 만났어요. 우리 회사 격리 아가씨였는데 어찌나 똘똘하고 얼굴도 예쁜지 남자 직원들이 전부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어 안달인 인기쟁이였죠. 그치만 어른공주 같았던 아내의 마음을 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제 후배도 단번에 퇴짜를 맞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진짜 안 되겠구나. 저런 멋진 애도 퇴짜를 맞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데이트를 해주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한껏 구겨서 어딘가에 처박아 뒀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 꼬깃꼬깃한 편지를 들고 오더군요. 우리 밥 한번 먹을래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뺨을 때려보기도 하고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했죠. 아내와 첫 식사 자리에서도 어찌나 실감이 안 나던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그 말들이 쏙 들어가 나오지 않을 만큼 그녀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가 재미있었나 봐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남이 잦아졌고 이듬해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쁜 아내와 결혼하고 탄탄한 회사에서 일하며 앞으로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제게 예상치 못했던 난관이 찾아왔어요. 결혼하고 몇 달 뒤 회사가 갑자기 부도 위기에 처해지더니 급기야 최종 부도 결정이 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막막했어요. 아내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도저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몇 날 며칠을 출근한다고 나와 공원에 죽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만에 결국 큰 마음을 먹고 회사에서 잘렸다고, 회사가 망해버렸다고 얘기하려던 그날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이거 봐. 여기 사진에 작은 점 보이지? 그게 우리 아기래. 너무 귀엽지? 병원에서 초음파 보자마자 나 진짜 엉엉 울 뻔했잖아. 너무 좋아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쿵 하며 내려앉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사람처럼 웃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죠. 주저앉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에서 어렵게 받아낸 퇴직금과 대출받은 돈 조금을 갖고 집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나름 큰 길가에 있는 가게라 유동인구도 꽤 됐고 뭘 해도 잘 될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가게에서 뭘 할까 고민해 봤는데 제가 뭐 요리 같은 거에 소질은 없었지만 고기 하나는 잘 구웠고 또 된장찌개 정도는 팔아도 되겠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꽤 맛있게 끓였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 몇 달은 벌이가 쏠쏠했습니다. 어느 달에는 회사에서 받던 월급보다 더 버는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아내에게 돈 뭉치를 턱 내놓으며 사고 싶은 가방이라도 하나 사라며 어깨에 힘을 주기도 했죠. 그럴 때면 아내는 꼭 그 돈으로 제 옷,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더군요. 보너스는 원래 돈 버느라 수고한 사람이 써야 된다면서 말입니다. 명품백, 좋은 옷 한 벌 사라고, 그래도 된다고 돈을 쥐어줘도 자긴 시장 옷이 튼튼하고 좋다던 사람이었죠. 그런 아내와 앞으로 돈 세면서 행복하게 지낼 일만 남았겠구나 했어요. 장사가 이대로 잘 되기만 하면
대출 빚을 갚는 것도 금방이겠다 싶었죠. 그런데 몇 달 가지 않아 일명 오픈빨이 떨어지고 나니 장사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해본 적이 있어야 뭐가 문제인지 뭘 해야 하는지 알 텐데 그런 걸 모르니 마냥 손님을 기다리기만 했어요. 가격을 내려도 보고 다시 올려도 보고 어떻게든 마진을 많이 남겨보려고 새벽 시장에 나가서 직접 고기를 끊어오기도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 종일 고기를 팔아도 매상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죠. 그런 일이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되니 마음이 초조해졌고 월급 봉투를 기다리는 아내에게 마음에도 없는 거친 소리를 내뱉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아내를 볼 자신이 없어서 매일매일 빈 가게에서 혼자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겨우 집에 들어가기도 했죠. 그런 생활을 한참 하던 어느 날 아내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고 거기로 온 건지 무슨 핀잔을 하든 그건 다 내 업이다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푹 숙였는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둘 다 사지 멀쩡한데 뭔들 못하겠어. 힘을 합치면 잘 될 거야. 다시 시작해보자. 진작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내의 말을 듣고 속절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아내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죠. 그때부터 아내와 힘을 합쳐 전단지도 돌려보고 할인 이벤트도 해봤지만 역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둘 다 장사엔 재능이 전무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소주를 찾았고 아내는 자꾸 어디론가 사라지더군요. 자꾸 사라지는 아내가 이상해 어느 날은 뒤를 밟아봤는데 다른 식당에 가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군요. 만삭의 몸으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아내는 저한테 불평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일한 덕분에 대출 이자는 밀리지 않고 낼 수 있었죠.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우리는 2명의 아들을 낳았고 아이들은 어느덧 20살이 넘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돌봐주지도 못했는데 알아서 척척 성장한 아이들이었어요. 바르고 곱게 자라서 꼭 자기들처럼 고운 신부감을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들 둘을 결혼시키고 나니 그제서야 우리 2사람의 신혼이 다시 시작됐어요. 진짜 신혼 때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신혼을 즐길 틈도 없었는데 이제 그때보다는 장사도 안정됐고 가게에 아르바이트 학생도 둘 수 있을 정도로 살만해졌으니 이제라도 같이 놀러도 다니고 신혼처럼 지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하더군요. 분위기를 잡아보려고 하면 피곤하다고 피해버리고 무기력하다고 피해버리고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그런가 아니면 갱년기라 그런가 싶어 여자한테도 좋다는 영양제도 사다 줘보고 맛있는 음식도 사다 줘봤는데 아내의 마음은 도무지 열리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10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기 싫어서 화장실로 도망이라도 가는 건가? 정말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건 아니더군요. 냄새가 아주 지독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냄새 나니까 화장실 문 좀 살짝 열고 다니라고 할 정도였어요. 한 번 들어가면 20분, 30분씩 안 나오는데 나오고 또 10분 있으면 들어가고 또 그렇게 30분 만에 나왔다가 또 10분 만에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니 저도 미칠 노릇이었어요. 게다가 다이어트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루하루 눈에 띄게 말라가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처녀 때보다 더 마른 몸매를 갖게 됐죠. 도대체 50이 넘은 나이에 왜 그렇게 살을 빼는지, 왜 자꾸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질 않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하나뿐이었어요. 아내한테 다른 남자가 생겼구나. 남자가 늙으면 아내한테 무시당한다더니 내가 그런 꼴을 당하는구나 싶어 정말 분노가 치밀더군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며 미안해하기라도 하더니 언젠가부터는 그런 기색도 없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제 날 남편으로 인정도 안 하는구나.
자존심이 상하고 분해 당장이라도 아내를 내쫓아 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애들 엄마인데 그렇게 쫓아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식당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부탁해 협의 이혼 서류를 구했어요. PC방에서 금방 뽑을 수 있다던데 평생을 장사에만 매달려서 그런지 컴퓨터 같은 기계는 참 못 다뤘거든요. 그렇게 얻은 서류에 제 인적사항을 적고 마지막으로 도장까지 찍은 뒤 침대 옆 협탁 서랍에 넣기 위해 서랍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이었으니까 그곳에 넣어놓고 잠시 나가 지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비어있을 줄 알았던 서랍에 낯선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병원 마크가 선명히 새겨진 서류가 말이죠. 이게 뭐지 싶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몇 장 안 되는 서류를 읽고 또 읽으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혹시 내가 노망이 났나? 한글을 못 읽나? 내가 잘못 읽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내용은 같았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대장암으로 확인됨, 빠른 시일 내에 수술 요함. 알 수 없는 영어들 사이에 그 문장만큼은 똑똑히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 맨 위에는 아내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분명 이름도 생년월일도 아내가 맞았어요. 그리고 그 서류가 발급된 날짜는 고작 일주일 전. 그제서야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들고 대장암 증상을 검색했어요. 무기력감, 피로감,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장에 가스가 차는 증상, 배변 습관의 변화까지 아내가 보이던 이상한 행동들은 하나같이 대장암 증상이었습니다. 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나오는 아내를 붙잡고 물었어요. 이게 대체 뭐냐고. 아내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한참 만에야 눈물과 함께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야. 나이 50이 넘어가니까 건강검진할 때 대장암 검사라는 걸 해주더라. 그것도 무료로. 그래서 한번 받아봤어. 어차피 공짜니까 별일이 없겠지만 다들 50 넘으면 해본다길래.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대장암이 의심되니까 진료받으라고 하더라고. 그게 언젠데? 3년 전쯤. 아내는 이미 3년 전에 대장암 의심 판정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럼 병원을 왜 이제야? 그게 막상 그런 결과 받으니까 너무 무섭고 병원비도 아까웠어. 그때 당시엔 별다른 증상도 없었고 그래서 괜찮겠지 했어. 그게 의심 판정을 받는다고 꼭 대장암이라는 건 아니라길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내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자꾸 이상하더라고. 화장실도 자꾸 가게 되고 배도 너무 아파서 작년에 병원에 가봤는데 이미 대장암으로 발전됐다고 그러더라. 꽤 진행된 상태라 빨리 수술 받으라는데 수술비가 어디 한두 푼인가? 가게는 또 어쩌고 애들도 걱정할 거고. 이 바보 같은 여자야. 그게 다 뭐야? 그런 생각을 왜 해? 그렇게 아팠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3년 전에 병원에 갔어야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저도 모르게 고함이 버럭 나왔어요.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늙어서까지 돈 걱정만 하게 만든 것 같아서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곧바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이 바람 피는 줄 알았어. 다른 남자 생긴 줄 알고. 저는 흐느끼며 바닥에 흩뿌려진 이혼 서류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말없이 앉아 저를 안아주더군요. 제가 회사에서 잘린 걸 알았던 그날처럼 저는 그런 아내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어떻게든 아내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가게 문을 닫고 본격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수소문을에 대장암 권위자라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 병원을 모조리 찾아냈어요. 국립병원, 기업병원, 하다못해 시골에 있는 허름한 개인 병원까지 할 것 없이
아내를 데리고 전부 찾아갔어요.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다행히 대장암 말기는 아니고 2기 정도라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암덩어리가 항문 근처에 있으면 항문을 포기하고 장루를 뚫어 평생 배로 배변 활동을 해야 했을 텐데 아내는 암덩어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항문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수술을 하기에 아내의 체력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였어요. 지금 아내분 체력으로는 수술을 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체력부터 길러야 합니다. 체력을 길러야 수술도 하고 체력이 강해져야 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인 저는 대장암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다가 매끼 상에 올렸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아내 손을 잡고 동네 뒷산을 함께 오르기도 했어요. 정상까지 올라가진 못했지만 산 중턱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모습도 아름답더군요. 반드시 정상에 올라가야만 끝이고 정상에 가야만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왔다면 어쩌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요? 어쩌면 아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두세 달 정도를 지내고 나니 아내의 체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내던 사람이 저랑 운동하기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저랑 손잡고 장을 보러 다니고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먼저 골목 어귀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다음 진료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검사 수치들도 좋아졌고 체력도 좋아져서 이제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에도 아내는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집을 팔아서라도 아니 제 장기를 팔아서라도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곧바로 아내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1인실에 입원시켜주고 싶었는데 사정이 사정인지라 사람이 북적이는 6인실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병원의 비싼 병실비를 보며 투덜거렸지만 사실 그건 제 자신을 향한 투덜거림이었어요. 이 나이 먹도록 그 돈도 못 모아두고 뭐 했나. 맨날 일한다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정작 마누라 아플 때 1인실 한번 쓰게 해주질 못하나 하면서 말이에요. 애들 낳았을 때도 병원에서 1인실 쓰는 산모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아내였는데 전 그 작은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참 못난 남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내내 밝은 얼굴만 보여줬습니다. 이제 속이 후련해. 당신한테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이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여태 참고 살았어? 그냥 당신은 늘 바빴잖아. 나랑 애들 먹여 살린다고 바빴던 거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어리광을 부려. 그것도 다 늙어서. 내 눈에 당신은 여전히 젊고 너무 예쁜데 어리광을 부리든 투정을 부리든 상관없으니까 이젠 혼자 참지 마. 아무것도. 알겠어? 발그레 웃는 아내를 보며 느꼈습니다. 여전히 아내는 여자라는 걸,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자라는 걸 말이에요. 아이들에게는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연락도 못하고 저 혼자 아내를 수술실로 들여보냈습니다. 나올 때까지 여기서 꼼짝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알았지? 아유, 그러지 말고 식사나 하세요. 당신이 잘 먹고 잘 쉬고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나 수술 잘 받고 나올 테니까 잠도 좀 자고 밥도 좀 먹고 있어. 내 부탁이야. 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시간의 긴 수술. 전 수술실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아내가 잘못된다면 그 순간에 밥이나 먹고 있었던 제 자신이 용서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망부석처럼 5시간을 수술실 앞에 버티고 있었더니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이 다 가려져 있어서 인상을 쓰고 계시는지 웃고 계시는지 알 수 없어 긴장이 되더군요.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미안하다는 말을 하실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행히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다른 말을 전해주셨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걸렸는데 아주 잘 버텨주셨어요. 의식이 돌아오면 병실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병실에 가서 기다리세요. 선생님, 정말인가요? 그럼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네, 생각보다 상태가 나쁘지 않았어요. 전이도 없었고 암 위치도 무난한 편이라 말끔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회진 때 봅시다.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지나가는 의사 선생님을 향해 몇 번이나 90도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 순간 세상에 어떤 신보다도 위대해 보였고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감사했어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병실로 올라가 있었더니 1시간쯤 뒤에 아내가 침대에 실려 올라오더군요. 몽롱한 정신 와중에도 수술 부위가 아픈지 계속 인상을 찡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무통주사를 부탁했습니다. 무통주사 끊이지 않게 놔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이 사람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네, 남편분이 아주 자상하시네요. 환자분이 많이 행복하시겠어요. 젊은 간호사가 씩 미소 지으며 나가자 아내는 제 팔뚝을 툭툭 치더군요. 무슨 무통주사야. 나 그냥 참으면 돼. 애들도 낳았는데 이까짓 거 못 참겠어? 잠자코 그냥 있어. 당신은 이제부터 그저 아프지 말고 편하게만 있으면 돼.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공주님처럼 내 옆에만 있어. 아내는 아픔 와중에도 제 말이 웃겼는지 피식 웃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일주일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얼굴 마주보고 얘기한 게 얼마만인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아내의 얼굴은 젊은 아가씨의 얼굴이었는데 어느새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머니가 되었더군요. 우리는 서로 손을 꼭 붙잡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 보따리들을 다 풀어냈어요. 신혼 때 어려웠던 얘기, 애들 키우면서 힘들었던 얘기, 또 어느 해 생일에 갔던 수목원이 예뻤다는 얘기,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살 거라는 얘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퇴원이 임박했을 즈음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누구한테 빌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차였는데 옛날에 친구놈이 하도 사정을 해서 들었던 암보험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며 확인해봤더니 다행히 아내의 수술비와 병원비 모두가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잊고 살았던 보험 덕분에 병원비는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퇴원한 뒤 다시 식당에 나와 장사를 돕겠다고 했지만 제가 결사반대했어요. 평생 물 마를 날 없었던 아내의 손에 이제는 물 대신 다른 게 닿았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옷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예쁜 가방도 들었으면 좋겠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 끝에 가게를 아예 정리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생활비만 근근히 벌리던 가게였는데 이참에 다시 취직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버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재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딘가 다른 곳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또 자영업보다는 회사를 다녀야 가끔 휴가 쓰고 놀러 갈 수도 있을 테고요. 제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았는지 정말 다행히도 그 후로 아내는 독감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저랑 낚시도 가고 마실도 다니면서 다른 평범한 부부들처럼 때로는 신혼처럼 지내고 있어요. 낮에는 직장 일에 밤에는 대리운전 투자까지 뛰며 조금 바쁘게 살곤 있지만 지금이 행복합니다. 내년이면 벌써 수술한 지 5년째라 완치 판정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완치 판정이 내려지고 나면 신혼 때 못 갔던 신혼여행을 뒤늦게나마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아이처럼 신날 아내의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벌써부터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네요. 아들 며느리들은 갑자기 변한 저희 집 분위기에 조금 낯설어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내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집에 잘 오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하더니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빠가 뭐 해줬냐, 아빠랑 어디 갔다 왔냐 묻는 것 같더군요. 애들이 가끔 놀리기도 하는지
아내는 애들이랑 통화하다 보면 가끔 얼굴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흐뭇하고요. 소중한 건 항상 곁에 있는데 그걸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곤 합니다. 공기처럼 말이에요. 막상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면서 곁에 있는 게 당연하다는 듯 여기곤 하죠. 위기를 함께 겪으면 그 관계는 더 단단해진다고 하죠. 직접 겪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내 곁에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대장암을 함께 이겨내면서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또 그 위기 덕분에 우리는 서먹서먹한 중년 부부가 아니라 알콩달콩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모두에게 권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저희 같은 위기를 직면했다면 꼭 이겨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위기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끝이 있고 언제나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오기 마련이에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떤 위기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아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또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진 모르지만 어쩌면 30년, 어쩌면 10년일 수도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해하면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도 하루하루가 알차게 행복한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으로 산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등산은 꾸준히 했어요. 이것만큼 좋은 취미가 또 있을까요? 무릎만 도와주고 건강만 받쳐준다면 언제까지도 산을 오르고 싶네요. 스트레스 확 풀리고 내려오면 또 힘이 생겨서요. 몇 년 전 산에서 큰일을 겪었습니다. 사람 생명 구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전 한번 산에 오르면 남들 모르는 길도 잘 가고 깊숙한 곳도 겁없이 잘 가는 사람입니다. 어려서 친정아버지한테 산을 배웠어요. 나무 이름도 잘 알고 남을 약초 모르는 게 없죠. 아는 만큼 보이니까 산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날도 길 아닌 곳으로 쑥쑥 들어갈 때였어요. 그 코스는 저만 아는 길이었는데 저 멀리 널찍한 바위 곁에 못 보던 희끄무레 한 게 보였습니다. 저게 뭐야? 짐승은 아닌 것 같고 무슨 천이 저기 떨어져 있나? 산에선 대담한 저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도 호기심에 이끌려 그 바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마네킹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과 가까웠어요. 이쪽은 평범한 등산로가 아니라 웬만한 사람은 못 오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면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사람 아니야? 아이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르신! 어찌된 일인지 머리가 백발인 할아버지가 엎어져 있었어요. 바로 옆 오르막에서 굴러 떨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한복 두루마기 차림이셨고 체구가 무척 작았어요. 이마엔 찢어진 자국과 피가 있었고요. 멀리서 봤을 땐 사람인 줄 몰랐던 건 머리 부분이 커다란 잎사귀에 파묻혀 있어서였죠. 천만다행으로 이마의 피는 멈춰서 딱지가 말라붙어 있었는데 이 어르신 의식이 없었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 핸드폰을 들었어요.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의식이요? 숨은 쉬냐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전 어르신 코 밑에 손가락을 갖다 댔고 약하게 숨쉬고 계신 걸 알 수 있었죠. 살아 계시다고 여기 어디니까 빨리 오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전 겉옷을 벗어 쓰러진 어르신을 덮어드리고 팔다리를 연신 주물렀어요. 구급대원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던지 혹시 우릴 못 찾을까봐 일반 등산로까지 뛰어올라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고한 사람 여기 있다고 이쪽으로 오시라고요.
천만 다행으로 너무 늦지 않게 구급대원이 왔고 전 그분들을 안내했죠. 들것에 실려 그분은 병원에 실려갔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구급대원이 묻더라고요. 주변에 입은 가방이나 핸드폰 없었냐고요. 아무리 살펴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병원까지 따라갔고 어르신은 간신히 깨어나셨어요. 큰일인 게 그분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말도 못 하셨고 이름, 사는 곳, 자식들이 있는지 없는지 도통 얘기를 못 하셨어요. 사리 분별이 안 되시는 것 같았죠. 의사는 떨어진 충격 때문에 기억을 잃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경과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당장은 안정을 취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빨리 가족을 찾아 소식을 전해야 할 텐데 전 의식을 되찾은 그분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갑, 핸드폰 대신 그분 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생활고를 호소하며 이만 생을 끝내겠다는 마지막 편지, 유서였습니다. 가슴 아팠던 게 배고픔을 호소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쌀이 떨어진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이대로 숨을 거두겠다는 내용이었죠. 더 목숨을 부지하느니 주변에 더 패기치고 싶지 않다며 모두 잘 있으라는 마지막 인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자세한 내막은 몰라도 이 어르신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산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제 말 들리세요? 아무것도 안 들리세요? 대답이라도 해주시면 좋으련만 할아버진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제 말을 알아듣긴 하시는 건지 눈을 뜨고 계셨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을 보고 있자니 저 중학교 때 돌아가신 친정아빠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분처럼 키가 작고 마르셨었죠. 다 어려서 배고른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툭하면 굶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외동딸인 제가 아빠 키보다 더 커졌을 때 진짜 좋아하셨죠. 쑥쑥 크라고 나무처럼 크게 자라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진 백구레가 작으셔서 잘 못 드셨지만 저한텐 육해공에서 나는 좋은 음식은 다 해주셨어요. 그런 아버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이런 어르신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찾을 수가 없으니 병원 직원들, 경찰들도 난감해했어요. 제가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도 될까요? 제 연락처랑 주소 드릴게요. 그 사이 좋아지실 수도 있고 가족들이 실종신고 낼 수도 있고요. 정말 그러시겠어요? 생판 모르는 분인데요. 몸도 성치 않으셔서 간호까지 하셔야 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생각나서 그렇다고요. 실종신고 들어오거나 가족들한테 연락 오면 꼭 전화 달라고 하고 결국 전 어르신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퇴원 수속 밟고 택시 타고 집으로 왔어요. 말도 못하시고 눈만 껌뻑껌뻑 떴다 감았다 하시면서도 그분은 제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따라오셨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큰일 날 뻔했다 싶었네요. 전 복잡한 생각 없이 어르신 기억 찾을 때까지만 모시고 있자고 했습니다. 안방에 눕혀드리고 얼른 미음을 끓였어요. 솔직히 집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누추하다고 할 수 있었죠. 미음을 먹여드리고 TV를 틀어드렸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라고 기억 돌아오실 때까지 한숨 돌리시라고 했어요. 방에서 나오는데 딸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네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딸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데 하루 사이에 낯선 할아버지가 안방에 누워있으니 놀랄만도 했겠죠. 전 망설이다 유서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래 굶으신 것 같다고요. 정말이야? 생활고 때문에? 엄마 아니었으면 할아버지 큰일 날 뻔했다.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 집 딸이에요. 22살이고요. 어르신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딸이 말도 걸어보고 손도 휘저어 봤는데 어르신은 멍하니 TV만 보시다 스르르 눈을 감으셨습니다. 졸리신 것 같아서 불을 꺼드렸어요. 딸과 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변변치 않아도 새하얀 밥 고봉으로 퍼서 먹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쌀 없이 일주일 넘게 뭐 드시며 버티셨을까? 기운도 없는데 산에는 어떻게 오르셨는지 의문이었죠. 근데 하나 걱정이 있었어요. 사실 이 집 동선의 집입니다. 1층에 동선애가 살고 반지하에 저와 딸이 지내고 있었어요. 다달이 월세 내고 살고 있지만 동선은 저희 집에 그렇게 참견을 해댔죠. 꼭 저를 종부리듯이 하면서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새벽 대바람부터 동서가 들이닥쳤어요. 또 까먹은 거야? 오늘 우리 병태 시험 보는 날인데 빨리 올라와서 밥해야지. 동서, 맞다. 오늘 병태 기말고사 본댔지? 아우, 속 터져.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말해야 돼? 어머머? 저 거지 같은 사람은 뭐야? 어머나, 웬 노숙자가 집에 들어왔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동서는 안방에 계신 어르신을 보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웬 거지를 집에 데려왔냐고 빈대나 이라도 옮으면 어떡하냐고 별꼴을 다 본다며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주제에 오지랖만 넓다고 막말을 하는 바람에 딸이 잠에서 깼어요. 전 동서를 얼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사정이 있어 우리 집에 잠깐만 있는 거라고 곧 집에 가실 거라고 둘러대면서 동선의 집으로 올라갔죠. 병태는 동서의 외아들로 고등학생이었고 오늘 시험이라고 저한테 아침을 대령하라고 쳐들어온 거였어요. 전 동선의 살림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 돈 때문에요. 동서는 돈놀이를 하는 여자였고 저도 빚이 있었어요. 몇 년 전 남편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을 때 급전을 빌린 적이 있었죠. 피도 눈물도 없는 동서는 그 돈의 이자를 몇 푼이나 붙였는지 남편 퇴원하고 회복하는 8개월 동안 빌린 돈이 엄청나게 불어 있었습니다. 동서 같은 여자한테는 가족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제가 이자가 너무 세다고 조금만 봐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 집 살림을 맡아서 하래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으로 계산해서 이자를 조금 줄여주고 있었죠. 병태, 시험이니까 미역국은 안 되겠고 된장국 끓이면 되겠지? 뭘 그런 것까지 물어봐. 알아서 할 것이지. 암튼 저 노숙자인지 거지인지 내 눈에 안 보이게 해. 자기 앞가림이나 잘할 것이지. 웬 푼수짓이야? 남의 돈 빚지고 살면서 속도 편한가 봐. 그때 건달로 지내는 시동생이 들어왔어요. 말로는 일하다 왔다고 하는데 어디서 푹 자고 온 얼굴이었죠. 동서는 또 2차전을 시작하더라고요. 시동생 변변한 직업도 없이 훤한 인물 하나 믿고 사는 인간인데 요새 동서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또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어요. 일 때문에 늦었다고 핑계를 댔지만 동서는 손톱을 세우고 시동생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또 어떤 여자랑 둥글다 들어왔냐고 일 핑계 대지 말라면서 거실에 있는 물건 집어 던지면서 싸우더라고요. 전 얼른 주방으로 피신해 그 와중에 밥 짓고 국을 끓였죠. 아들 시험이니까 밥 대령하라고 난리치더니 부부싸움 하는 꼴이나 보이고 진짜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그렇게 아침을 차려주고 전 또 불이 나게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반지하 현관을 여니 딸이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더라고요. 어르신 죽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아침밥 같이 차려서 어르신이랑 아침을 먹는데 1층 동선의 집에선 육탄전이 벌어지는 소리가 났죠. 막말에 욕에 고성에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딸이 TV 소리를 막 키우더라고요. 천장이 부서질 듯 흔들렸죠. 전 어르신께 죽을 먹여드렸어요. 기운이 없으신지 자꾸 숟가락을 놓치셔서요.
이상한 게 한 번씩 제 얼굴을 빤히 보곤 하셨습니다. 며느리인지 딸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전 또 안 된 마음이 들었죠. 기억나시는 거 없냐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집이 어디시냐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안타까웠죠. 죽으로 배는 차시는지 대화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답답했어요. 딸이 아르바이트를 나간 뒤 설거지를 하고 어르신께 일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일 보고 점심때 들어올게요. 저 남의 집 살림해주는 일이에요. 손이 빨라서 사람들이 많이 찾거든요. 저 능력 좋아요. 오전에 딱 한 집 다녀와서 점심 차려드릴게요. 전 혹시나 싶어 방 안에 요강을 놔드렸어요. 화장실 잘 가셨지만 저 없으니까 혹시나 싶어서요. TV 리모컨도 챙겨드리고 후딱 일을 나갔습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성격에 청소에도 일가견이 있어서 제가 도우미로 나가는 집들은 다 인연이 오래됐어요. 일 잘한다고 다른 집 소개를 시켜주셔서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빚을 갚고 생계를 해결하고 있었죠. 오전, 오후 시간 쪽에 몇 탕씩 일하고 집에 와선 동선에 살림해주고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죠. 하지만 어르신 모시고서는 일하는 것을 좀 줄여야 했어요. 당분간이니 허리띠 더 졸라매자 싶었습니다. 어르신 조금씩 바깥바람도 쐬게 해드리고 밥도 질게 지어 나물 반찬도 해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나아지는 게 제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죠. 제가 말할 때 절 쳐다보시고 기다 아니다 고개도 끄덕이기 시작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어르신 모시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시동생이 출근하다가 저를 봤습니다. 껄렁하게 다가오더니 이러는 거 있죠. 형수, 핸드폰 뒀다 뭐해요? 저 사람 저기압이면 나한테 문자 좀 넣어주고 그래요. 정말 잔소리 지긋지긋해 죽겠네. 아이 노인네는 누구유? 집에서 간병해요? 돈 벌라고?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동서 기분 좋은 날 없어요. 나보고 스파이즈까지 하라고요? 그것까진 못하겠네요. 배우 뺨치게 생긴 시동생은 어깨 한번 으쓱 하더니 대문을 박차고 나가네요. 동서는 돈놀이에 시동생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맨날 부부싸움에 콩가루라 할 만하지만 돈은 또 많으니 그게 또 요지경이었죠. 우리 남편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형제가 그렇게나 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르신 있는 데서 하소연을 하게 됐어요. 제 남편은 한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시동생이랑 영 딴판이에요. 그때 사고만 나지 않았어도 빚 없이 잘 살았을 텐데. 그날 야근 말리지 않은 게 두고두고 후회되네요. 어르신은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전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바람 좋으니 조금만 걷다 들어가자고 어르신을 부축해 드렸죠. 동네 사람들 우리 둘 보더니 다 궁금해했어요. 그냥 친정 아버지다 하고 말았죠. 그리 친하지 않아서 대충 둘러대는 게 가능했어요. 이웃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저 안 됐다고 자기들끼리 수군댔죠. 동서 성격 모르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래도 동정받는 기분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동네 빨리 뜨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현실이 녹록지 않았네요. 잠깐의 사고로 우리 남편 손가락 2개가 사라지고 다리도 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심각해서 반신불수되나 싶었는데 다행히 몸은 쓰게 됐지만 전처럼 일을 하지 못하니 남편은 많이 상심했어요. 결국 술에 손대더니 말도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계시던 빈집에 처박혀 불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긴 이제 쓸모 없어졌다며 비관하면서요. 그렇게나 밝고 씩씩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린 거예요. 매달리고 울어도 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남편은 끝내 거기 있겠다 고집을 부렸고 전 가끔 반찬을 해서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고향에 있는 남편 친구였어요. 혼자 사는 중마고우가 있어 둘이 의지하고 지내나 보더라고요. 라면도 끓여 먹고 막걸리도 마시면서요.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남편 사고 나기 전까지는 우리 부부도 안정된 노후를 꿈꾸곤 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해외여행도 한번 가자고 약속했었는데 그런 얘길 저도 모르게 줄줄 했었나 봐요. 어르신이 걸음을 딱 멈추셨습니다. 왜요? 힘드세요? 이제 그만 들어갈까요? 그렇게 산책을 끝내고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새를 못 참고 동서가 내려와 있었네요. 당장 안 올라오냐고 제가 게으름 부려 집이 엉망이라는 거였습니다. 전 어르신 물 한 잔 드린 다음에 나가봤어요. 집이 엉망진창이었죠. 어제 시동생 외박한 것 때문에 둘이 신나게 싸웠더라고요. 부부싸움할 때 꼭 뭘 집어 던져야 직성이 풀리는지 거실 장식장은 박살나 있고 골프채가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분을 못 참고 부부가 골프채를 휘두르며 싸운 것 같았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동서는 방에 들어가더니 핸드백만 쏙 빼갖고 나오더라고요. 바닥에 유리 천지니까 그거 싹 치우고 저녁 해놓으래요. 통화 내용 들어보니까 시동생 때문에 속상하다고 술 마시러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산산조각난 유리 때문에 청소가 한참 걸린 것 같아요. 집에 내려가 보니 딸이 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한 데서 먹을 걸 갖고 왔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풀어놓고 어르신이랑 먹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어르신은 밥보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셨습니다. 찬 음식인데 괜찮을까 걱정됐지만 미소까지 지으시면서 잘 드셨어요. 딸도 저도 놀랐죠. 할아버지, 이거 초코 아이스크림이에요. 맛있어요? 응, 맛있어. 엄마, 들었어? 할아버지 말했어. 집에 오신 지 한 달 만에 어르신은 입을 열었어요. 저와 딸은 너무 놀랍고 좋아서 펄쩍 뛰었죠. 희망이 보여서 담당 형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나 좋아지셨다고 실종신고 들어온 거 없냐고 물어봤지만 시원한 대답은 못 들었어요. 성함이라도 알아야 할 텐데 그런 건 또 모른다고 고개만 저으셨으니까요. 담당 형사님은 고생 많다고 힘들면 얘기하라고 가실 곳 알아본다고 했지만 전 됐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어르신은 밥도 잘 드셨고 많이 움직이셨어요. 하지만 말씀하시는 건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실어증인가 싶었는데 어떤 때는 대답을 하시고 어떤 때는 입을 꼭 다물고 계셔서 그것도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이 동서는 더 미쳐가고 있었죠. 시동생이 바람난 여자랑 두 집 살림 차린 거 알고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병태는 부모 불화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툭하면 외박을 했고요. 시동생도 너무 심한 게 20대 새파란 애랑 바람나서 비싼 명품 사주고 아파트 해줬나 보더라고요. 그 여자애는 보란듯이 그걸 자랑하고 다니고요. 동서는 그 화풀이를 저한테 하며 어르신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이제 말귀 다 알아들으시는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말을 어찌나 해대는지 동서 내려온다 싶으면 제가 귀를 막아드렸으니까 말 다 했죠. 찢어지게 가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창피한 것도 모르나? 누가 누굴 건사해? 거지가 거지를 거둬? 눈물겨워 못 봐주겠네. 그러면서 제가 산에서 캐온 약초며 나물 바구니를 통째로 바닥에 버리질 않나 김치 담그려고 사놓은 소금을 수도가에 다 뿌려놓고 그거 다 치우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어르신이 자길 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글쎄 핸드폰 손전등을 어르신 눈에 비춘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 좀 하라고 시동생 내가 잘 타일러 보겠다고 했더니 자존심 상하는 얘기했다고 또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왜 부부 일에 주제넘게 나서냐면서요. 동서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면 기운이 쏙 빠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하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줄어들 기미도 안 보이고 너무 힘들었죠. 한 번은 제가 일 갔다 와보니까 어르신 빨래를 싹 걷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더라고요. 오물이 묻어 다시 빨 수도 없게요. 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그만 좀 하라고 하니까 저한테 집에 전염병 옮게 생겨서 그랬다고 배째라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노인네 거둔다고 힘 빼지 말고 자기 집 일이나 잘하래요. 그럴 시간 있으면 빚을 한 푼이라도 더 갚으라는 거였습니다. 전 알겠다고 했어요. 밤을 꼬박 새서라도 일해서 빚 갚을 테니까 폐악 좀 그만 부리라고 했죠. 다달이 200만 원은 더 줘야 수지가 맞지. 사정 봐줬는데 안 되겠어. 그거 못하겠으면 노인네를 내버리는 게 맞지. 혼자 쓸데없는 오지랖 떨 시간 있으면 돈이나 갚아. 참, 그리고 찝찝하니까 우리 집 반찬 만들 때 팔팔 끓는 물로 손 소독하고 와. 알았어? 동서, 말이 심하네. 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야? 동서 눈엔 내가 병균으로 보여? 말 잘했네. 병균, 버러지? 그 비슷하게 보여. 끼리끼리 논다더니. 아유, 귀찮아. 빨리 내쫓든가 해야지. 동서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는데 현관 경첩이 떨어지더니 문이 기우뚱 하더라고요. 순간 거실에 계신 어르신 머리로 철제 현관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 본능적으로 일어나 문을 막았고 어르신은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리셨어요. 다행히 어깨 조금 긁히고 말았는데 어찌나 놀랐는지 다음 날까지 심장이 벌렁벌렁했습니다. 동서가 그러면 어르신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마치 아무것도 못 듣고 못 봤다는 듯 행동하셨죠. 상황을 이해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동서가 소리 지르고 폭력적으로 구니 겁에 질리신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 없을 때 어르신께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중에 돈이 없어 콩나물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콩나물국, 콩나물 무침이 전부인 밥상, 한숨이 나왔지만 어쩌겠어요. 그거라도 셋이 나눠 먹을 수밖에요. 딸도 참 잘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르신의 말벗으로 살갑게 대해드렸죠. 우리 애가 말주변이 좋거든요. 일하면서 만난 진상 손님들 푸념도 하고 요새 유행하는 농담 같은 것도 조잘조잘 얘기하면서 어르신 손톱도 깎아드리고 머리도 감겨드리고요. 할아버지, 진상 손님이 무슨 뜻이게요? 자기가 손님이라고 왕처럼 대접바라는 예의 없는 사람을 말해요. 제가 오늘 그 진상한테 당했잖아요. 할아버진 그런 사람 아니었죠? 알바하는 데서 간식 나오면 꼭 가져와서 같이 먹었어요. 딸한테 어르신 어렵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엄마가 왜 모셔왔는지 알겠다고 꼭 외할아버지 같다면서 계시는 동안 잘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놀랬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일찍 철들었나 한편으론 짠하기도 했어요. 한 달 지나서는 세 사람 정말 가족처럼 잘 지냈네요. 그 사이 남편이 딱 한 번 집에 왔었습니다. 손 상태도 안 좋고 다리도 더 저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자고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집에 웬 할아버지가 계시니 남편이 놀라더라고요. 그간의 사정 얘기를 하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이 안 좋아 그렇지 천성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 꼬깃꼬깃 모은 돈 주면서 소고기 묵고 끓여드리라고 했네요. 몸보신 시켜드리라면서요. 어르신은 남편 모습을 유심히 보는 것 같았죠. 이 사람 미리 아빠예요. 지금은 몸이 이런데 전엔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딸이 꼭 아빠 닮았죠?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사람이 한 상에 둘러앉은 저녁이었죠. 도란도란 밥 먹고 있는데 동서가 들이닥쳤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남편은 동서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자기 몸 다친 것도 힘든데 그 일 핑계 삼아 저랑 딸 고생시키는 원흉이라고 하면서요.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동서 때문에 집안 조용할 날이 없었고요. 전 동서를 억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모처럼 남편이 왔는데 아무 소리 말아달라고 했지만 동서는 막무가내였어요. 이번 달에 들어와야 할 돈이 몇만 원이 빈다고 절 쥐잡듯이 잡기 시작하는 거죠. 전 내일 들어올 돈 있으니 하루만 참아달라고, 아니 12시간만 참아달라고 빌었지만 무시당했어요. 기한을 넘긴 것도 아닌데도 그랬습니다. 절 밀치고 집에 들어가더니 눈을 희번덕거렸죠. 성이 나서 씩씩거리는데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동서, 너무하네. 미리 아빠 정말 오랜만에 왔어. 한 번만 봐달라고 했잖아. 동서는 어르신이 드시던 국그릇을 빼앗아 대접제 싱크대에 쏟아버렸어요. 냄비 안에 남은 국도 다 버리고 멀쩡한 그릇을 깨부수기 시작했죠.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게 주사를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동서를 말리는 사이 남편은 쩔뚝이며 집을 나갔어요. 곧장 버스 터미널로 가더라고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버스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전 울면서 집으로 왔어요. 집 치우며 많이 속상했네요. 주사의 나쁜 손버릇에 동서 상종 못할 사람 맞죠? 악연도 인연이라고 해야 하는지 정말 안 보고 싶었습니다. 그 뒤로 어르신은 동서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마주치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셨고 긴장하는 게 보였죠. 말할 수 없이 속상했지만 차라리 피하는 게 나았어요. 그렇게 어르신과 함께 산 지 2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좋아지셨죠. 움직임도 빨라지셨고 초점 없던 눈빛도 또렷해졌고요. 일 다녀오면 집 앞에 폐지나 깡통 같은 게 쌓여 있었어요. 눈치가 그거 갖다가 파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약간의 기대가 생겼죠. 이제 기억을 찾을 일만 남았다 싶었어요. 그러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제 일이 하루 종일 꽉 차서 바쁜 날이었어요. 저녁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점심때까지 계시던 어르신이 안 보였습니다. 산책 나가셨나 했는데 느낌이 안 좋았어요. 전 단숨에 동서네 집으로 뛰어 올라갔죠. 동서는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더라고요. 동서, 할아버지 못 봤어? 어르신 못 봤냐고. 뭘 봐? 아,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동서 주변엔 온통 술병이었어요. 어제도 갑자기 내려오더니 월세를 올려야겠다면서 돈 안 주면 쫓아내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어르신을 때리려고 하면서요. 이렇게 동서한테 당하느니 다른 집에 월세 주고 살면서 빚 갚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꾹 참고 있는데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등신 같은 것들끼리 잘 해보라나요? 시동생도 저도 제 남편도 다 끼리끼리라고 모욕을 주는 거였어요. 전 견디지 못하고 동서한테 맞섰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고 집 나가겠다고요. 어딜 가서 일해도 이보단 나은 대접 받을 것 같다고 우릴 잡고 있는 건 동서지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동서는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은혜를 모르고 대든다는 둥, 어디서 말대꾸를 하냐는 둥 상식 없는 말을 해댔고요. 가만히 있는 어르신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거였습니다. 그만 좀 해. 시동생 바람 피우는 게 우리 탓이야? 나 월세 따박따박 내고 빚도 이자도 매달 갚고 있어. 동서네 살림 내가 다 하면서 내가 동서 노예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어르신 건드리지 말고 나가. 여기 엄연히 월세 내고 사는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그때 어르신이 반응하셨어요. 제 손을 잡아 끌면서 자기 뒤로 오라는 것 같았죠. 전 괜찮다고 걱정 말라면서 동서를 문 밖으로 내쫓았고요. 그때였습니다. 떨어져서 고쳤던 문이 또 한 번 박살이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서가 밖에서 의자를 던지더니 그걸로 2번, 3번 현관을 박살냈습니다. 전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게 죽든지 내가 죽든지 누가 죽어야 끝날 것 같았죠.
그만 좀 하라고 동서에게 달려들어 의자를 빼앗았더니 동서라는 여자 씩씩대며 절 노려보다가 자기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상심해 있으니까 어르신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눈물을 닦고 박살난 현관을 세워보려고 이리저리 맞춰봤지만 소용없었죠. 정신을 차린 뒤에 딸한테 전화해 친구 집에서 자고 오라고 했어요. 대충 분위기 눈치챈 딸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전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고달픈지, 언제쯤 상황이 좋아지려는지 답답했어요. 우리 남편 진짜 1등 신랑감이었어요. 공장에서 사고만 안 났어도 곧 승진하는 거였는데 대표님이 부장시켜준다고 월급도 올려준다고 했는데 세상 참 무심하네요. 이것도 다 지나가겠죠? 근데 오늘은 너무 속상하네요. 남편은 그날 밤도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새벽에 큰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 술 취한 시동생이 부서진 현관문을 이리저리 맞추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도 형수 사는 집이라고 저러고 있나 싶고 동서랑 시동생 사는 것 보면 지옥이 따로 없었죠. 전 또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무래도 부동산에 들려야겠어요. 도저히 못 살겠네요. 어르신, 저희 집에 계시면서 불편한 거 많으셨죠? 마음 편히 계시지도 못하고 면목 없네요. 그 다음 날 저녁 어르신이 감쪽같이 사라지신 거였습니다. 전 온 동네를 찾아다니다 지쳐서 담당 형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곧 딸도 집에 왔고 우린 지구대 경찰들이랑 같이 골목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어르신은 안 계셨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둘이 울었어요. 딸이 묻더라고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저는 더 못 버티겠으니 이사 가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사라지셨다니 동서는 알터니가 쑥 빠졌다면서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나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아침이었어요. 집을 못 구하면 남편 있는 지방에라도 내려가야지 생각하며 대문을 나섰죠. 그때 골목에 검은색 커다란 고급차가 2대나 와 서더라고요. 처음 보는 고급차에 괜히 주눅이 들어서 피해가려는데 앞차에서 중절모를 쓴 어떤 노인이 내렸습니다. 그대로 지나가려는데 누가 절 불렀어요. 쩌렁쩌렁 골목을 울리는 목소리에 전 깜짝 놀랐죠. 이보시오. 네? 저요? 차에서 내린 분은 제 쪽으로 서더니 모자를 벗는 게 아니겠어요? 그대로 전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 줄 세워놓고 절 부른 사람은 얼마 전까지 제가 모시고 있던 그 말 못하는 어르신이었어요. 설마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거야.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에 전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죠. 그러자 어르신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전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뒤로 슬슬 물러났어요. 작은 체구는 분명했지만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중절모의 하얀 셔츠,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으시고 지팡이를 짚으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설마 저희 집에 계시던 그분이시라고요? 맞소이다. 신세가 불어왔소. 전 또 한 번 놀랬죠. 어르신이 말없이 지팡이 한번 휘두르니까 새까만 차에서 보자기로 싼 커다란 상자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대충 봐도 값나가는 것들이었어요. 젊은 남자들이 절 일으켜 세웠어요. 전 얼떨결에 어르신을 집 안으로 모시게 됐고요. 현관 앞에 선물이 가득 쌓였고 젊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키고 섰습니다. 제 부축을 받으시던 어르신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 손을 덜덜 떨면서 차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어르신이 웃으시면서 인삼차 한 잔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럼요. 당연히 드려야죠.
좋아하시던 인삼차 그대로 있어요. 말도 없이 사라지신 후 꿀도 인삼도 그대로 남아 있었죠. 전 좋아하시던 입맛대로 진하게 타드렸습니다. 어르신은 한 입 드시더니 역시 이 맛이라면서 껄껄 웃으셨어요.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우렁차셔서 전 계속 놀라고 있었고요. 출근하는 길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분명 말씀도 잘 못하시고 걷는 것도 힘드셨는데. 그랬지. 아이, 덕분에 많이 좋아졌소이다. 내가 말없이 사라져서 많이 놀랐을 거야. 그렇죠? 작은 거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어르신이 말씀하실 때마다 홀린 것처럼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 계실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모습이셨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쩌렁쩌렁 호인이셨고요. 안 떨어지는 입으로 겨우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어디 가서 헤매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 기억나신 거예요? 의도치 않게 속여서 미안하오. 기억이야 예전에 돌아왔지. 네? 그럼 저희 집에 왜 그렇게 오래? 어쩌면 그렇게 심성이 곱습니까? 여기 지내면서 느낀 게 많아요. 천천히 이야기 보따리 풀어봅시다. 자, 내가 누군지 먼저 밝히겠소. 그분은 명함을 주셨고 기업 이름과 함께 회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보였습니다. 어느 큰 기업의 회장님이신 것 같았어요. 어르신은 가난하고 가족도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큰 기업체 운영하는 재력도 권세도 상당한 회장님이 말 못하는 어르신의 진짜 모습이었죠. 제가 놀라 멍하게 있으니까 제 팔을 툭 치셨어요. 뭘 그렇게 놀래요? 난 자네와 똑같은 사람이외다. 회장님은 얼굴에 웃음기를 거두셨어요. 그리고는 침통한 얼굴로 말씀을 이어가셨죠.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 달린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 일을 겪으셨대요. 돈으로 못할 게 없다는 믿음은 교만이었다고 고백하시면서요. 진짜를 놓치고 가짜를 위해 살아왔구나. 그런 절망감에 빈몸으로 산에 오르신 거였습니다. 실패한 인생 그만 접자 결심하셨고 정상까지 가려고 했는데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신 거였어요. 회장님 같은 분이 실패한 인생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더니 돌아가신 동생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나한테 동생이 한 명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죽은지 아시오? 굶어 죽었어. 쌀이 없어. 쌀 살 돈이 없어 굶어 죽었다는 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회장님께는 동생이 딱 한 명 있었대요. 막내 여동생은 어려서 죽고 형제만 단 둘이었는데 두 분이 많이 달랐답니다. 회장님은 일찍부터 공부도 잘하고 총명해서 장남이라고 대접받으며 컸지만 동생분은 아니었대요. 형과 비교당하면서 많이 혼나며 컸다는 얘기였죠. 부친께서는 툭하면 동생분을 나무라셨대요. 물러 터진 데다 공부도 못한다고 쓸데없는 일에만 관심 둔다면서 돈 먹는 하마, 버러지 소리를 매일같이 하셨다는 거였죠. 1등 대신 친구와 사람을 좋아하고 기타를 멋들어지게 잘 치던 동생은 점점 소심해져 갔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버지 마음에 들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다 보니 동생에게 소홀해지고 냉정해졌대요. 인류대학 나와 가업 물려받은 회장님은 손대는 일마다 잘 됐는데 동생분은 하는 일마다 망해버리고요. 두어 번 도와주기도 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는지 동생분은 반복된 사업 실패 이후 이혼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신세가 됐다는 거였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동생이 한심하고 부끄러워 관심을 끄고 살았고요. 그런 동생 없는 것만 못하다고 여기셨는데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찾아와 무릎을 꿇더랍니다. 형님, 마지막입니다.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염치불구하고 온 거예요. 지낼 곳도 없고 힘들어요.
딱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한심한 녀석. 아버님과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나가.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다. 감히 내 앞에서 굶어 죽겠다는 소리를 하면서 구걸을 해? 넌 자존심도 없냐? 죽을 때까지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자식들 보기 부끄러우니까. 하지만 동생분은 쉽게 물러나려 하지 않았고 화가 난 회장님이 사람을 시켜 집에서 내쫓았다는 얘기였습니다. 반년 후에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대요. 동생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사인이 아사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찾아가 보니 화장실도 없는 쪽방에 빈 약봉지만 있을 뿐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고 동생분은 삐쩍 말라 여위어 돌아가셨대요. 썩어가는 문 입구엔 폐지가 쌓여 있었고요. 유언장엔 폐지 주우림도 없다, 쌀이 떨어졌다, 배고프다 그런 내용이었고 회장님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동생분은 회장님을 찾아간 당시 병이 위중한 상태였고 그런 몸으로는 일을 할 수 없어 정말 살기 위해 애원을 한 거였어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들어 정신을 잃을 지경이셨대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이 굶어 죽어가는 동생 밥 한 끼 먹이지도 못했는데 아사라니, 굶어 죽다니. 난 아무것도 몰랐다오. 동생이 굶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돈, 기업 매출, 성장에만 미쳐서는 그렇게 동생 보내고 딱 살고 싶지가 않았소. 이해하시겠소? 병원에서 시신으로 마주한 동생의 모습은 처참 그 자체였다고 했습니다.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일이 잘 안 풀렸을 뿐 동생분은 착한 심성을 가진 분이셨대요. 경영이 아닌 예술 쪽에 재능이 있었는데 무자비하게 몰아붙이기만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신 거였죠. 동생을 외면한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한 줌의 재로 변한 동생을 안고 많이 우셨대요. 허무함, 쓰라린 후회를 아내와 자식들은 알아주려나 싶어 돌아봤지만 자식들은 경영 재산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있었고 아내분도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차갑고 비정한 회장님과 더는 못 살겠다고 하시면서요. 누굴 탓할 것도 없다는 생각에 회장님은 동생의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산에 오르셨던 거였어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생을 끝내려고요. 정상까지 올라가려 했지만 힘에 부쳤고 기운이 떨어졌을 때 가파른 경사로에 굴러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죽는 것도 쉽지 않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셨대요. 그때 제가 집으로 모셔간 거였고요. 곧 쫓겨나겠지 했는데 제 정성에 크게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기억이 다 떠올랐어요. 모든 기억이다. 하지만 이곳을 떠나고 싶진 않았어.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사는 걸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기 때문이외다.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 그 자체로 위로가 됐다면 믿겠어요? 사람한테 어쩌면 그렇게 정성을 쏟는지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왔을 때 많이 놀라셨대요. 본인 마음도 괴로우면서 더부살이하는 자신까지 챙기는 모습에 사람에 대한 희망이 다시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갈피를 잃은 삶에 새롭게 길이 열린 것 같았대요. 이제야 찾아오신 건 보답을 제대로 하고 싶어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셨고요. 전 할 말을 찾지 못해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죠. 그때였어요.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은 왜 남의 집을 막고 서 있어? 회장님 얼굴이 굳어지더니 바깥에 서 있던 남자를 부르더라고요. 눈치를 보니까 경호원인지 비서인지 하는 사람 같았죠. 동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저희 집에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남자들이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막으니까
엄청 놀라면서 흥분하더라고요. 여기가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항의하다가 안을 힐끗 보더니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네. 그렇게 착한 척하더니 돈 많은 할아버지 문 거야? 말 조심해.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정신 좀 차려. 동서는 경호원들과 회장님 옷차림, 쌓인 선물들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경호원이 동서를 밀어내며 경고를 했습니다. 난동 부리지 말라고요. 회장님은 싸늘한 표정으로 동서를 보다가 저한테 말씀하셨죠. 당장 이사 준비하라고 오늘이라도 집 옮기라고 하셨어요. 저희 살 집 마련해 두셨다고 하시면서요. 회장님은 생명의 은인에게 이 정도도 못하겠냐고 2달 동안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 대접을 받았고 그 보답 제대로 하고 싶다면서 가능한 빨리 이사하라고 한 번 더 강조하셨죠. 그 얘기를 들은 동서는 눈이 뒤집혔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사를 보내냐고 빚도 안 갚았는데 절대로 못 보낸다고 했지만 회장님은 동서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습니다. 나 최주봉, 신세는 반드시 갚는 사람이 위에다. 이사하고 새 출발하는 건 어떻겠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미리 학생 등록금과 남편 일자리도 약속하겠소. 회장님, 집에다 딸아이 등록금, 게다가 남편 일자리까지요? 너무 과분합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회장님은 남편 재활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추후 일자리 또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요. 남편의 그 성실함과 뚝심이 눈에 보인다고도 하셨죠. 동서는 질투가 나서 악을 쓰고 난리가 났어요. 경호원들이 막고 있으니 집엔 들어오지 못하고 폐악질이 시작됐죠. 하지만 회장님이 호통을 치니까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하시오. 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무례하고 천박해. 이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더 이상 하대했다가는 큰 코 다칠 줄 알아요. 빚도 내가 청산합니다. 내 생명 이 김영주 씨한테 빚졌으니 그게 도리지. 당신과는 일절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으니 저리 썩 비켜요. 그랬더니 동서가 갑자기 회장님 앞에서 태도를 싹 바꾸더라고요. 갑자기 회장님께 굽신대며 잘못을 싹싹 빌더라고요. 그러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말이죠. 회장님은 동서에게 제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길 포기한 자는 더는 보기도 싫다면서 외면하셨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동서가 어르신한테 얼마나 함부로 굴었나요? 전 그 길로 회장님 차에 함께 탔고 어떤 변호사 사무실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집 사정 소상히 들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빚이 왜 불어났는지, 남편 사고 후에 회사에서 어떻게 해줬는지 하도 자세히 물어봐서 대답도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집에 왔더니 동서는 배가 아파서 숨이 넘어갔습니다. 자기가 그 어르신 모셨어야 했는데 좋은 기회 날렸다면서 억울해하는 게 말이 되나요? 언제는 이랑 빈대 옵는다고 어르신을 병균 보듯 하더니 이제와 기업 회장님인 거 알고 저러는 거였죠. 퇴근한 딸을 붙잡고 전 숨도 안 쉬고 얘기를 했어요. 딸은 회장님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샅샅이 찾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온통 부정적인 것 뿐이라고요. 실적을 못 내면 무자비하게 해고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가라는 별명이 있고 지분 때문에 집안 싸움도 시끄럽다고 했어요. 지난날에 회장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알 것 같았죠. 그날 밤 우리 모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네요. 벌어진 일이 꿈만 같아 통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전 동선의 살림은 때려쳤어요. 회장님 등에 업고 기 좀 펴보자 싶더라고요. 어쩐지 동서도 난리 안 치고 조용했어요.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회장님은 다시 찾아오셨어요. 양복이 아닌 한복 두루마기 차림이셨죠.
저한테 칼국수 한 그릇 부탁하셔서 만들어 드렸더니 맛있게 드시고는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며 차에 타라고 하셨습니다. 차는 산 입구에서 멈췄고 전 회장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회장님은 비서들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곤 저와 함께 산을 타기 시작했죠. 처음엔 나란히 걸었지만 점점 회장님은 뒤처지셨고 제가 돌아보면 괜찮으니 앞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가는 거라 도착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기 커다랗고 평평한 바위 보이시죠? 그 옆에 엎드려 계셨어요. 처음엔 천막이 떨어져 있나 했습니다. 회장님은 말없이 그곳으로 가시더니 그때처럼 엎드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왠지 말을 붙일 수 없어 정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죠. 한참 만에 일어나신 회장님은 그곳에 앉아 하늘을 보시더라고요.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난 게 꼭 동생의 뜻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을 만난 것도 그렇고요. 다시 얻은 삶, 전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혼 요구를 했던 사모님과도 화해를 하셨대요. 결혼 기간 내내 비정하고 거칠게 굴었던 거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정에선 사모님 뜻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셨어요. 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식들한텐 지금까지 기준을 다 버리고 됨됨이와 인격으로만 평가를 하겠다고 선언하셨대요. 재산의 상당 부분 사회에 환원할 계획도 세우고 계셨고요. 큰 변화가 생겼지만 회장님도 사실은 어색하다고 고백하시네요. 전 회장님께 물었습니다. 그 2달 힘들지 않으셨냐고요. 최고로 좋은 것들만 누리고 살아오셨는데 반지하 좁은 집에서 동서의 못된 짓까지 어떻게 참으셨냐 여쭸더니 웃으시네요. 아주 어렸을 때 부친 사업 초기에는 당신도 그렇게 사셨다며 동생과 한방 쓸 때 기억이 많이 나셨답니다. 사는 맛이라는 거 다신 못 느낄 줄 알았는데 오뚜기 같은 제 근성과 딸아이의 건강한 젊음을 보면서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셨대요. 1년에 한 번은 꼭 여기를 와야겠어. 이 지금까지의 최주봉은 죽고 다시 태어났다 이거야. 자네 아니었으면 난 그대로 죽었을지도 몰라. 이 사람 운명 모르는 거 아닌가. 숨이 붙어 있을 때 이 자네가 발견해서 살았다고 생각하네. 그리고 며칠 후에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거실이 무슨 운동장 같았어요. 좁은 집에서 오래 살아서 더 넓어 보이는 것도 있겠죠. 아파트 뒤에는 산자락이 걸려 있어서 공기도 좋고 별천지 같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님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서라는 사람이 그러는데 부채가 다 정리됐다는 얘기였죠. 또 남편이 공장에서 제대로 받지 못한 보상금까지 들어온대요. 전 당황해서 부랴부랴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 과분하다, 집도 지나치게 좋다고 하니까 껄껄 웃으시네요. 싫으면 다 물으라고 하셔서 그럴까요 했더니 됐다고 하십니다. 전혀 과분하지 않아. 아이 자네가 몇 명의 생명을 구한 줄 아나. 나한테 딸린 식구가 얼만데 그냥 받아. 받을 만하니까 주는 거야. 딸이 새 주소를 찾아 집으로 왔고 화장실이 2개다 집이 왜 이렇게 좋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전 딸에게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복학하라고 했어요. 망가진 뒤에 못 사줬던 노트북도 새로 주문하고요. 딸이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같이 살 수 있는 거냐고 회장님께 가서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대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명절이나 회장님 생신 때 꼭 챙기기로 약속했어요. 며칠 뒤에 소식을 들은 남편이 새 집으로 왔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회장님이 남편을 위해 계획한 일도 털어놨죠. 그게 정말이야?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했어? 그래, 당신 기억나? 회장님 드리라고 비상금 내놨던 거. 그때 소고기 사서 국 끓여드렸잖아. 그 모습 잊지 못하신대. 미리 엄마, 나 일하고 싶어. 알지, 나 부지런했던 거. 누구보다 일 잘했던 거. 믿기지가 않는다. 꿈만 같다고.
며칠 후 회장님 호출에 세 식구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회장님 사모님, 자제분들까지 다 나오셔서 저희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회장님이 시킨 거였죠. 그분들 가시고 회장님실에 딸린 큰 방에서 칼국수를 먹는데 진짜 기분이 이상했어요. 귀빈 대접을 받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떨려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이 칼국수 맛도 아이 미리 엄마 손맛만 못혀. 무슨 말씀이세요? 전 변변한 재료도 없이 끓였는데요.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아니 단순한 게 최고라는 말 몰라? 그때 나한테 끓여준 미음. 아니, 그게 뭐라고 아직도 생각이 나네. 뭐가 그렇게 구수해? 쌀가루와 물 뿌린 미음을 회장님은 오래도록 기억하시네요. 그렇게 이어진 인연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재활하면서 원하는 공부를 시작했고 일도 시작했어요. 딸은 등록금 후원받아 대학 공부 마쳤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보고 배운 게 많대요. 큰 물에서 놀고 싶다고 노력 중입니다. 전 요새 체질이랑 약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생활이 피곤해서 긴장이 풀렸는지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건강검진 한번 못하고 살았는데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됐죠.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병원 다니면서 몸 만들고 있어요. 저 아프다는 소식에 회장님 사모님까지 찾아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은 수술 앞두고 제가 우니까 막 호통을 치셨어요. 근성 있는 오뚜기 어디 갔냐고 내리막길 있으면 또 오르막길 있는 거 모르냐며 얼른 나와서 같이 등산 가자고 하셨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은 어떻게 됐냐고요? 둘은 이혼했어요. 동서는 쫄딱 망해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고요. 시동생은 재혼해서 딸까지 낳았는데 얼굴만 믿고 살지 말고 열심히 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에요. 회장님과 저희 가족과의 인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장은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희망 잃지 마시고 꿋꿋이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